새벽 4시 동해 한가운데서 북한 경비정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45세 김두영 씨의 배에는 총알 구멍이 뚫리고 있었고 선창에서는 18세 아들과 어린 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GPS를 봤습니다. 남한 해역까지 단 500m. 저 선만 넘으면 자유다. 하지만 배는 물에 잠기고 있었고 뒤에서는 경비정이 미친 듯이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25년간 명태잡이로 살아온 그는 왜 가족을 데리고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을까요? 명태는 사라졌고 할당량을 못 채워 배는 압류당했으며 아들은 영양실조 상태로 군대에 끌려갈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바다에서 건진 빨간 봉지 하나. 그 안에 들어있던 신라면과 전단지 한 장이 이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배고프지 않습니다. 총알이 빗발치는 그 순간 이들은 과연 자유의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1년 후 인천 앞바다에서 라면을 끓이며 눈물 흘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북한 연안 감시망을 뚫고 탈출한 한 어부 가족이 믿기 힘든 실화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듣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새벽 4시 동해바다 한가운데였어요. 뒤에서 북한 경비정의 서치라이트가 우리 배를 비췄고 확성기에서 정선하라는 고함이 들렸죠. 총소리가 났어요. 총알이 바다에 떨어지면서 물보라를 일으켰고 선창에서 아들 준혁이가 비명을 질렀고 딸 수진이가 울고 있었어요. GPS를 봤어요. 북방 한계선까지 500m. 저 선만 넘으면 남한 해역이에요. 저 선만 넘으면 자유였어요. 하지만 우리 배는 총알 구멍투성이었고 물이 차오르고 있었죠. 제 이름은 이강수예요. 올해 46살이고요. 북한 청진에서 명태잡이 어부로 25년을 살았어요. 아버지도 명태를 잡으셨고 저도 21살 때부터 배를 탔으니까 이제 25년째 바다에서 살아온 셈이죠. 아내 미영이하고 아들 준혁이, 딸 수진이랑 넷이서 살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정말 지옥 같았어요. 2023년 가을쯤이었을 거예요. 명태가 안 잡히기 시작했거든요. 예전에는 그물만 던지면 명태가 우르르 올라왔는데 그 해부터는 하루 종일 바다를 헤매도 고작 서너 마리 잡히는 게 전부였어요. 바다가 변했다는 소리를 들었죠. 수온이 올라가서 명태들이 다 북쪽으로 갔다고, 러시아 쪽으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우리한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수산사업소에서 정해준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는 거였죠. 할당량은 한 달에 500kg이었어요. 못 채우면 배를 압류당해요. 배가 없으면 어부는 끝이에요. 그런데 그때 저는 한 달에 겨우 30kg밖에 못 잡고 있었죠. 남은 기간이 다 됐는데 470kg을 더 잡아야 했어요. 말이 되나요? 하루에 거의 100kg씩 잡아야 하는데 바다에는 명태가 없었어요. 집에 돌아가면 아내랑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었어요. 배급은 나온 지 오래됐고요. 장마당에서 옥수수라도 사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명태를 못 잡으니까 돈이 없었죠. 준혁이는 18살인데 몸무게가 50kg도 안 나갔고 수진이는 얼굴이 누렇게 떴어요. 미영이는 제 앞에서는 안 보이려고 했지만 밤마다 부엌에서 몰래 우는 소리를 들었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쌀통에는 쥐새끼도 안 들어갈 만큼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느 날 항구에서 중국 배 선원들을 만났는데요. 그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남조선은 중국보다 더 잘 산다고 말하더라고요. 배고픈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남조선은 미제의 식민지고 거지들이 거리에 넘쳐난다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그 중국 선원은 자기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인터넷에서 봤다고 했어요. 남조선 사람들은 고기를 매일 먹고 집마다 쌀이 넘쳐난다고 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왔는데 준혁이가 쓰러져 있었어요. 기운이 없어서 일어나지를 못했죠.
미영이가 울면서 제 손을 잡고 이러다가 애들이 죽겠다고 말했어요. 저도 알았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죠. 명태는 안 잡히고 돈은 없고 배는 압류당할 것 같고 가족은 굶주리고 있었어요. 그 이틀 뒤에 수산사업소 지배인이 항구로 찾아왔어요. 저한테 마지막 경고를 했죠. 사흘 안에 할당을 채우지 못하면 배를 가져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 옆에 있던 박 선장님도 같이 경고를 받았는데 박 선장님은 그 자리에서 끌려갔어요. 할당량을 못 채워서 벌써 한 달이 넘었다면서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떨었어요. 내일 모레면 저도 저렇게 끌려가겠구나 싶었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준혁이한테서 편지가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군대 입대 통지서였어요. 다음 달에 입대하라는 거였죠. 준혁이는 그렇게 말랐는데 군대를 가면 어떻게 되나요? 군대 가서 밥이라도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훈련 중에 쓰러질까요? 저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미영이하고 둘이서 마당에 앉아 있었는데요. 달이 밝았어요. 미영이가 제 손을 잡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었죠. 저는 대답을 못했어요. 방법이 없었거든요. 명태는 안 잡히고 배는 빼앗길 것 같고 아들은 군대를 가야 하고 딸은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저희 부부는 늙어가기만 하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문득 중국 선원이 했던 말이 떠올랐죠. 남조선은 배고픈 사람이 없다는 말이요. 그게 진짜일까요? 정말 그런 곳이 있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어요. 남조선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다음 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배를 탔어요. 오늘이라도 명태를 잡아야 했거든요. 할당량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가족들 먹을 거라도 벌어야 했죠. 동해바다는 아직 어두웠고요.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엔진을 켜고 북방한 개선 근처로 배를 몰았죠. 거기가 그나마 물고기가 좀 잡히는 곳이었거든요.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멀리 배 한 척이 보였어요. 처음에는 중국 배인가 싶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아니었죠. 그 배는 우리 배보다 훨씬 컸고요. 깨끗했어요. 페인트도 새로 칠한 것처럼 반짝반짝했고 배 위에는 최신 장비들이 가득했죠. 레이더도 있고 통신 안테나도 여러 개 달려 있었어요. 우리 배는 녹이 슬어서 구멍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엔진도 10년은 넘은 거였는데 말이에요. 그 배에서 사람들이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그물에는 물고기가 가득했죠. 명태는 아니었지만 다른 물고기들이 우르르 올라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입이 떡 벌어졌어요. 저렇게 많은 물고기를 어떻게 한 번에 잡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루 종일 그물을 던져도 몇 마리 못 잡는데 말이에요. 미영이가 제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저게 남쪽 배 아니냐고 물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북한 배도 아니고 중국 배도 아니고 러시아 배도 아니었어요. 색깔부터가 달랐어요. 우리 배는 전부 회색이거나 낡은 파란색인데 그 배는 하얀색이었고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죠. 깃발도 달려 있었는데 태극기였어요. 저는 그 배를 한참 동안 쳐다봤어요. 미영이도 말없이 보고 있었죠. 우리는 평생 북한에서만 살았고 남한 사람들을 직접 본 적이 없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남한이 지옥이라고 했고 미군들이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했죠. 하지만 저 배를 보니까 뭔가 달랐어요. 저렇게 깨끗하고 좋은 배를 가진 사람들이 정말 거지처럼 산다고요? 말이 안 됐어요. 그 배가 천천히 멀어졌죠. 저희는 다시 그물을 던졌지만 역시나 명태는 안 잡혔어요. 고작 멸치 몇 마리하고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전부였죠. 그날도 할당은커녕 가족들 먹을 것도 제대로 못 잡았어요. 항구로 돌아오는 길에 미영이가 저게 남쪽이구나 하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대답을 안 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맞아요. 저게 남쪽이었어요. 우리가 평생 악마의 나라라고 배운 그곳이요. 하지만 저 깨끗한 배를 보면
저 최신 장비들을 보면 악마의 나라 같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왔더니 또 수산사업소에서 사람이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내일까지 할당 못 채우면 배를 가져간다는 최후 통첩이었죠.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내일이면 배를 빼앗기고 어부 생활도 끝나고 가족들은 더 굶주리게 될 거였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또 배를 탔죠.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요. 오늘 명태를 못 잡으면 내일부터는 이 배를 못 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미영이도 같이 탔고요. 우리는 북방한계선 근처까지 갔어요. 거기서 또 남한어선을 봤죠. 어제 본 그 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생긴 큰 배였어요. 그 배가 조업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를 바다에 던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처음에는 쓰레기를 버리나 싶었죠. 하지만 가까이 가보니까 비닐봉지였어요. 묶여있는 비닐봉지가 파도에 떠다니고 있었죠. 저는 그물로 그 비닐봉지를 건져 올렸어요. 미영이가 열어봤죠. 안에는 전단지가 있었고요. 라면이 5개 들어있었어요. 과자도 있었고 1달러짜리 지폐도 한 장 있었죠. 전단지에는 서울 야경 사진이 있었어요. 빌딩들이 불빛으로 가득했고 도로에는 차들이 빽빽하게 다니고 있었죠. 그리고 글씨가 써 있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배고프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올 수 있습니다. 하라고요. 미영이가 라면을 하나 집어들었어요. 신라면이라고 써 있었죠. 빨간 봉지였고요. 사진에는 빨갛게 끓인 라면이 있었어요. 우리는 몇 년 동안 라면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북한에도 라면이 있기는 하지만 돈이 없어서 살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그 비닐봉지를 배에 숨겨뒀죠. 누가 보면 큰일 나거든요. 나만 전단지를 가지고 있다가 걸리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요. 하지만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날도 명태는 못 잡았고 항구로 돌아왔죠. 그날 저녁 집에서 가족들을 모았어요. 준혁이랑 수진이도 불렀죠. 문을 닫고 커튼을 쳤어요. 그리고 비닐봉지를 꺼냈죠. 전단지를 보여줬고 라면을 꺼냈어요. 아이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라면을 본 게 너무 오래됐거든요. 저희는 그날 밤 라면 하나를 넷이서 나눠 먹었어요. 물을 끓여서 라면을 넣고 스프를 넣었죠.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었어요.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죠. 한 젓가락씩 돌아가면서 먹었어요. 준혁이가 처음 한 입 먹고 울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운 거였죠. 수진이도 울었고요. 미영이도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울었죠. 우리는 라면 하나를 먹으면서 넷이서 울었어요. 다 먹고 나서 전단지를 다시 봤죠. 서울 야경이요. 저렇게 많은 불빛이 진짜 있을까요? 저렇게 많은 차들이 진짜 다닐까요? 미영이가 제 손을 잡고 이게 진짜면 어떡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죠. 다음날 수산사업소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예상했던 대로 배를 압류한다고 했죠. 할당량을 못 채웠으니까요. 저는 빌었어요. 일주일만 더 달라고 꼭 채우겠다고 말했죠.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배 열쇠를 가져갔고 이제 이 배는 국가 소유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막막했죠. 어부인데 배가 없으면 뭐라고 살아야 하나요? 다른 일을 할 수도 없었어요. 평생 바다에서만 살았는데 육지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공장에 가자니 나이도 많고 힘도 없었죠. 집에 도착했더니 미영이가 울고 있었어요. 준혁이 군대 입대 날짜가 정해졌다고 했어요. 보름 뒤였죠. 수진이는 학교에서 돌아와서 배고프다고 했는데 줄 게 없었어요. 쌀통은 텅 비어 있었고 장마당에 갈 돈도 없었죠. 그날 밤 저는 전단지를 다시 꺼내봤어요. 서울 야경을요. 그리고 라면 봉지도 봤죠. 아직 4개가 남아 있었어요. 과자도 있었고 1달러도 있었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혹시 중국 선원이 한 말이 진짜일까? 남한이 정말 배고프지 않은 곳일까? 이틀 뒤에 저는 항구로 갔어요. 중국 배가 와 있었죠.
그 선원을 찾아가서 물어봤어요. 나만이 정말 잘 사는지, 배고픈 사람이 없는지 물어봤죠. 그 선원은 담배를 피우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라고 했죠. 자기는 중국에서 왔지만 중국보다 남한이 더 잘 산다고 했어요. 밥을 못 먹어서 죽는 사람이 없다고 했죠. 저는 더 물어봤어요. 어떻게 가느냐고요? 그 선원은 주변을 둘러보고 나서 작은 목소리로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면 된다고 말했어요. 북방 한계선을 넘으면 남한 해역이라고 했죠. 거기서 남한 군함이나 경비정을 만나면 된다고요. 하지만 위험하다고 했어요. 북한 경비정한테 잡히면 총 맞아 죽는다고 했죠. 집에 돌아와서 미영이한테 말했어요. 가자고요. 남쪽으로 가자고 했죠. 미영이는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죠. 너무 위험하다고 잡히면 우리 가족 다 죽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말했죠. 여기 있어도 죽는다고요. 배는 빼앗겼고 돈은 없고 준혁이는 군대 가면 영양실조로 쓰러질 거고 수진이는 학교도 못 다니고 굶어 죽을 거라고 했어요. 미영이가 울었죠. 한참을 울고 나서 그럼 가자고 말했어요. 아이들도 데리고 가자고요. 넷이서 같이 가서 같이 살든지 같이 죽든지 하자고 했죠.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배는 압류당했지만 아직 항구에 묶여 있었거든요. 열쇠만 있으면 탈 수 있었죠. 저는 밤에 항구로 가서 배를 훔치기로 했어요. 명태잡이를 한다고 출항 신고를 하고 새벽에 몰래 나가기로 했죠. 출항 날짜를 정했어요. 사흘 뒤였어요. 그 사이에 준비를 했죠. 먹을 것을 챙겼는데 사실 챙길 게 별로 없었어요. 옥수수 조금하고 전단지에 있던 라면 4개, 과자, 물이 전부였죠. 옷도 챙겼어요. 여름옷, 겨울옷 다 챙겼죠. 언제 도착할지 모르니까요. 준혁이한테 우리 남쪽으로 간다고 말했어요. 준혁이는 무서워했죠. 잡히면 어떡하냐고 물었어요. 저는 잡히지 않는다고 꼭 성공한다고 말했죠. 수진이한테도 말했어요. 수진이는 어렸지만 다 알아들었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알겠다고 했죠. 출항 전날 밤 저희 가족은 마지막으로 라면을 하나 더 끓여 먹었어요. 전단지에서 나온 라면이요. 넷이서 나눠 먹으면서 남쪽 가면 이런 라면을 매일 먹을 수 있다고 배고프지 않을 거라고 말했죠. 아이들이 웃었어요. 미영이도 웃었고요. 저도 웃었죠. 우리는 그날 밤 오랜만에 웃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짐을 챙기고 조용히 집을 나섰죠. 이웃들이 보면 안 되니까 소리 안 나게 걸었어요. 항구로 가는 길에 아무도 없었죠. 어둠 속에서 넷이서 걸어갔어요. 항구에 도착해서 배로 올라갔죠. 준혁이랑 수진이를 선창에 숨겼어요. 출항 신고할 때 아이들이 보이면 안 되니까요. 미영이랑 저만 갑판에 있었고요. 경비병한테 출항 신고를 했어요. 명태잡이 간다고 했죠. 경비병이 배 압류 안 됐냐고 물었는데 저는 일주일 유예를 받았다고 오늘 명태 잡아오면 압류 안 당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경비병이 의심스럽다는 듯이 봤지만 그냥 보내줬죠. 엔진을 켰어요. 배가 천천히 항구를 빠져나갔죠. 해안선이 점점 멀어졌어요. 청진항이 작아졌고 육지가 멀어졌죠.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저기가 우리가 평생 살던 곳이었어요. 이제 다시는 못 볼 땅이었죠. 아이들을 선창에서 나오게 했어요. 준혁이랑 수진이가 올라왔죠. 두 아이는 바다를 봤어요. 동쪽으로 가는 바다를요. 준혁이가 아버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제 돌아갈 수 없다고 앞으로만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배는 동쪽을 향해 달렸어요. 파도가 쳤고 바람이 불었죠. 하늘에는 구름이 조금 있었고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저는 GPS를 확인했죠. 북방 한계선까지 80km였어요. 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였죠. 미영이가 제 옆에 섰어요. 손을 잡았죠. 저는 미영이 손을 꽉 쥐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바다를 봤죠. 저 멀리 수평선이 보였고
그 너머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었어요. 자유가 있는 곳이요. 배고프지 않은 곳이요. 전단지를 꺼내서 다시 봤어요. 방수팩에 넣어뒀던 거죠. 서울 야경 사진을 봤어요. 저 불빛들 속으로 갈 거였어요. 저 빌딩들을 직접 볼 거였죠. 라면도 먹을 거고 밥도 먹을 거고 아이들도 배부르게 먹일 거였어요. 준혁이가 아버지 무섭다고 말했어요. 저는 나도 무섭다고 하지만 가야 한다고 대답했죠. 수진이도 엄마 우리 잘 도착할 수 있냐고 물었어요. 미영이가 도착한다고, 꼭 도착한다고 말했죠. 배는 계속 달렸어요. 북한 해안선이 이제 거의 안 보였죠. 우리는 망망대해 한가운데 있었어요. 돌아갈 수 없는 바다 위에 있었죠. 앞으로만 가야 했어요. 남쪽으로만 가야 했죠. GPS를 다시 확인했어요. 북방한 개선까지 70km였죠.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첫날은 별일 없이 지나갔어요. 동쪽으로 계속 배를 몰았고요. 바다는 잔잔했죠. 파도가 크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준혁이랑 수진이는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익숙해진 것 같았어요. 점심때가 됐을 때 남은 라면 하나를 꺼냈어요. 넷이서 나눠 먹기로 했죠. 배 위에 작은 버너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물을 끓여서 라면을 넣었어요. 빨간 국물이 보글보글 끓었고 냄새가 바다 위에 퍼졌죠. 우리는 한 젓가락씩 돌아가면서 먹었어요. 배 위에서 먹는 라면이었지만 집에서 먹던 것보다 더 맛있었죠. 수진이가 남쪽 가면 이런 라면 많이 먹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전단지에서 본 것처럼 라면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준혁이도 웃으면서 그럼 매일 라면 먹고 싶다고 말했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죠. 서쪽 하늘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우리가 떠나온 북한 쪽이었죠. 저는 그쪽을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뒤돌아보면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앞만 봐야 했어요. 동쪽만 봐야 했죠. 밤이 됐을 때 별이 나왔어요. 바다 위에서 보는 별은 육지에서 보는 것보다 더 많았죠. 하늘 가득 별이었어요. 북두칠성도 보였고 북극성도 보였죠. 저는 북극성을 보면서 방향을 확인했어요. 우리는 남쪽으로 가고 있었죠. 미영이가 아이들을 선창으로 데리고 갔어요. 자라고요. 내일은 더 먼 길을 가야 하니까 지금 자두라고 했죠. 준혁이랑 수진이는 선창에 누웠어요. 담요를 덮어줬죠. 두 아이는 피곤했는지 금방 잠들었어요. 저는 갑판에 남아서 배를 몰았죠. GPS를 확인했어요. 북방한 개선까지 40km였죠. 반쯤 온 거였어요. 내일이면 도착할 수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북한 경비정이었어요. 북방한 개선 근처에는 경비정들이 순찰을 돌거든요. 그들한테 걸리면 끝이었죠. 미영이가 올라왔어요. 아이들 재웠다고 했죠. 제 옆에 앉아서 바다를 봤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죠. 파도 소리만 들렸어요. 그러다가 미영이가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을 못했죠. 잘하고 있는 건지 저도 모르겠거든요. 혹시 전단지가 거짓말이면 어떡하나요? 남쪽도 북쪽처럼 배고픈 곳이면 어떡하나요? 아니면 우리를 받아주지 않으면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미영이한테 잘하고 있다고 말했죠. 북한에 남아 있었으면 우리 가족 다 죽었을 거라고 했어요. 배는 빼앗겼고 돈은 없고 준혁이는 군대 가서 영양실조로 쓰러질 거고 수진이는 굶어 죽을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남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죠. 미영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았죠. 우리는 손을 잡고 앉아서 별을 봤어요. 별이 정말 많았어요. 저렇게 많은 별 아래에서 우리는 자유를 향해 가고 있었죠. 새벽이 됐을 때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엔진 소리였는데 우리 배 거가 아니었죠. 다른 배였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주변을 둘러봤죠. 저 멀리 불빛이 보였어요. 배였죠.
미영이를 깨웠어요. 배가 온다고 했죠. 미영이도 놀라서 일어났어요. 우리는 불빛을 봤죠.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북한 경비정일까요? 아니면 중국 배일까요? 배가 더 가까이 왔을 때 확인할 수 있었어요. 북한 경비정이었죠. 회색 배에 북한 깃발이 달려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들켰어요. 우리가 탈북하는 걸 들킨 거였죠. 미영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떨고 있었죠. 저도 떨었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해야 했죠. 아이들을 깨울 수는 없었어요. 준혁이랑 수진이는 선창에서 자고 있었거든요. 경비정이 우리 배 옆으로 왔어요. 확성기에서 뭐하는 배냐고 소리가 났죠. 저는 큰 소리로 명태잡이 나왔다고 청진에서 출항했다고 대답했어요. 경비정 사람들이 우리 배를 비췄죠. 서치라이트가 갑판을 훑었어요. 그물도 보였고 어구도 보였죠. 진짜 명태잡이 배처럼 보였을 거예요. 미영이도 거기 서 있었고요. 경비정에서 여기서 뭐 하냐고 너무 동쪽으로 나온 거 아니냐고 물었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죠. 명태가 안 잡혀서 더 나왔다고 할당량을 못 채우면 배를 빼앗긴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경비정 사람이 혀를 차면서 고생이 많다고 말했죠. 경비정이 천천히 멀어졌어요. 저희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죠. 경비정 불빛이 점점 작아졌고 결국 보이지 않게 됐어요. 그제야 저는 주저앉았죠.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미영이도 주저앉았어요. 우리는 갑판에 앉아서 한참을 그렇게 있었죠.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동쪽 하늘이 밝아졌죠. 아이들이 일어났어요. 준혁이가 아버지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죠. 저는 아무 일 없다고 말했어요. 그냥 명태 잡으려고 여기저기 다녔다고 했죠. GPS를 확인했어요. 북방한 개선까지 20km였죠. 이제 정말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죠. 낮에 북방한 개선을 넘으면 북한 경비정들이 다 볼 수 있었어요. 밤까지 기다려야 했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루를 더 보내기로 했어요. 명태잡이 하는 척하면서요. 실제로 그물도 던졌죠. 물론 명태는 안 잡혔지만요. 작은 물고기 몇 마리만 올라왔어요. 점심때 또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이제 2개밖에 안 남았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남쪽 가면 라면이 많이 있을 테니까요. 우리는 라면을 먹으면서 남쪽 가면 뭘 하고 싶은지 이야기했어요. 준혁이가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했죠. 제대로 된 학교요. 책도 많고 선생님도 친절하고 밥도 주는 그런 학교요. 수진이는 예쁜 옷을 입고 싶다고 했어요. 텔레비전에서 본 것처럼 화려한 옷을요. 미영이는 웃으면서 그냥 배부르게 먹고 싶다고 말했죠. 저는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는 가족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요. 배고프지 않고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그게 제 소원이었죠.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준비를 했죠. 밤 9시쯤 출발하기로 했어요. 그때쯤이면 충분히 어두울 테니까요. 북한 경비정들도 잘 안 보일 거였죠. 밤 9시가 됐을 때 엔진을 켰어요.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동쪽으로요, 남쪽으로요. 불을 다 껐어요. 서치라이트도 끄고 실내등도 껐죠. 어둠 속에서 조용히 가야 했어요. GPS를 확인했죠. 북방한 개선까지 10km였어요. 1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죠. 저는 속도를 높였어요. 배가 빨라졌죠. 파도를 가르며 달렸어요. 준혁이랑 수진이는 선창에 있으라고 했죠. 만약에 총소리가 나면 엎드리라고 말했어요. 두 아이는 무서워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죠. 미영이는 제 옆에 있었어요. 손을 잡고 있었죠. 북방한 개선까지 5km가 남았을 때였어요. 뒤에서 불빛이 보였죠. 경비정이었어요. 북한 경비정이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죠. 레이더에 잡힌 거였어요. 확성기 소리가 들렸죠. 정선하라. 즉시 정선하라고 외쳤어요. 저는 속도를 더 높였죠.
배가 덜컹거렸지만 계속 달렸어요.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이제는 앞으로만 가야 했죠. 경비정이 더 가까이 왔어요. 서치라이트가 우리 배를 비췄죠. 눈이 부셨어요. 다시 확성기 소리가 났죠. 정선하지 않으면 사격한다고 외쳤어요. 저는 계속 달렸죠. GPS를 봤어요. 4km였어요. 총소리가 났어요. 하늘로 쏜 경고 사격이었죠. 준혁이가 선창에서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엎드려 있으라고 움직이지 말라고 소리쳤죠. 경비정이 진짜로 쏘기 시작했어요. 총알이 바다에 떨어졌죠. 물보라가 튀었어요. 우리 배 근처였어요. 다음번에는 배를 맞출 거였죠. 북방한 개선까지 3km였어요. 저는 미영이한테 엎드리라고 소리쳤죠. 미영이가 갑판에 엎드렸어요. 저도 몸을 낮췄죠. 키만 잡고 달렸어요. 총소리가 계속 났죠. 총알이 배에 맞기 시작했어요. 배 전체에 구멍이 났죠. 나무가 튀었어요. 선창 쪽에서 준혁이가 울고 있었죠. 수진이도 울고 있었어요. 2km였어요. 경비정이 바로 뒤까지 왔죠. 500m도 안 되는 거리였어요. 총알이 계속 날아왔죠. 배 아래쪽에 맞았어요. 물이 새기 시작했죠. 1km였어요. 저는 조금만 더라고 소리쳤죠. 미영이가 여보, 물이 차오른다고 대답했어요. 배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오고 있었죠. 500m였어요. GPS 화면에 선이 보였죠. 북방한 개선이었어요. 저 선만 넘으면 됐죠. 저 선만 넘으면 남한 해역이었어요. 총소리가 더 커졌어요. 경비정이 미친 듯이 쏘고 있었죠. 배가 총알 세례를 받았어요. 키가 부서졌죠. 갑판에 구멍이 났어요. 하지만 배는 계속 달렸죠. 200m, 100m, 50m. GPS를 봤어요. 우리가 선을 넘었어요. 북방한 개선을 넘은 거였죠. 저는 넘었다. 우리 넘었어라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총소리는 멈추지 않았죠. 경비정도 선을 넘어서 우리를 쫓아왔어요. 북한 경비정이 남한 해역으로 들어온 거였죠. 그들은 우리를 잡으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죠. 그때였어요. 저 멀리 다른 불빛이 보였죠. 큰 배였어요. 북한 경비정보다 훨씬 컸죠. 회색 배였는데 불빛이 많았어요. 남한 군함이었어요. 남한 군함이 우리 쪽으로 빠르게 다가왔죠. 경비정보다 훨씬 빨랐어요. 그리고 훨씬 컸죠. 예전에 봤던 남한 어선보다도 더 컸어요. 배 위에는 큰 포가 있었고 레이더도 여러 개 달려 있었죠. 확성기 소리가 들렸어요. 남한 말이었죠. 북한 경비정은 즉시 북방한 개선 이북으로 퇴거하라. 이곳은 대한민국 해역이다 라고 말했어요. 목소리가 아주 컸죠. 바다 전체에 울렸어요. 북한 경비정이 멈췄죠. 우리한테 쏘던 총도 멈췄어요. 이제 세 척의 배가 바다 위에 있었죠. 가운데 우리 배가 있었고 북쪽에는 북한 경비정이 있었고 남쪽에는 남한 군함이 있었어요. 저는 배를 남한 군함 쪽으로 몰았죠. 천천히요. 배가 물을 먹어서 기울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계속 가야 했어요. 남한 군함까지 가야 했죠. 북한 경비정이 다시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우리한테요. 미친 사람들이었죠. 남한 해역, 남한 군함 앞에서 총을 쏘고 있었어요. 총알이 다시 날아왔죠. 배에 맞았어요. 그때 엄청난 소리가 났죠. 쾅 하는 소리였어요. 남한 군함이 한 포를 쏜 거였죠. 경고 사격이었어요. 하늘로 쏜 거였지만 소리가 어마어마했죠. 귀가 먹먹해졌어요. 북한 경비정이 멈췄죠. 그리고 천천히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어요. 북쪽으로요. 북방한 개선 너머로요. 그들은 포기한 거였어요. 남한 군함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안 거죠. 우리 배는 계속 남한 군함으로 갔어요. 이제 200m 정도 남았죠. 하지만 배가 많이 기울었어요. 물이 계속 차올랐죠.
엔진에도 물이 들어갔는지 소리가 이상했어요. 미영이가 여보, 배가 가라앉는다고 말했죠. 저도 알았어요. 배가 오래 버티지 못할 거예요. 총알 구멍이 너무 많았거든요. 바닷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남한 군함에서 확성기 소리가 났어요. 어서는 엔진을 끄고 정선하십시오. 구조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저는 엔진을 껐어요. 배가 멈췄죠. 기울어진 채로요. 고무보트가 내려왔어요. 남한 군인들이 타고 있었죠. 4명이었어요. 검은 옷을 입고 헬멧을 썼고 총을 들고 있었죠. 고무보트가 빠르게 우리 배로 왔어요. 군인들이 우리 배에 올라왔죠. 첫 번째 군인이 다친 사람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저는 없다고 다 무사하다고 대답했죠. 군인이 선창을 봤어요. 준혁이랑 수진이가 거기 있었죠. 떨고 있었어요. 군인이 손을 내밀면서 나오세요. 안전합니다. 라고 말했죠. 준혁이가 먼저 나왔고 수진이도 나왔어요. 다른 군인이 귀순 의사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죠. 저는 크게 대답했어요. 네.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죠. 눈물이 났어요. 군인들이 우리를 고무보트에 태웠어요. 먼저 아이들을 태웠죠. 준혁이랑 수진이요. 그 다음에 미영이를 태웠고 마지막에 제가 탔어요. 우리 배를 보니까 거의 반쯤 가라앉아 있었죠. 조금만 늦었으면 바다에 빠졌을 거예요. 고무보트가 군함으로 갔어요. 빨랐죠. 파도를 가르며 달렸어요. 군함이 점점 커 보였죠. 정말 큰 배였어요. 우리 어선이랑은 비교도 안 됐죠. 군함에 도착했을 때 사다리가 내려왔어요. 군인이 먼저 올라가고 준혁이를 올려보냈죠. 수진이도 올려보냈어요. 미영이도 올라갔고 제가 마지막에 올라갔죠. 갑판에 올라섰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대로 주저앉았죠. 미영이도 주저앉았고 아이들도 주저앉았어요. 우리는 군함 갑판에 넷이서 앉아서 울었죠. 한 군인이 다가왔어요. 물을 줬죠. 생수였어요. 차가웠죠. 저는 한 모금 마셨어요. 이렇게 깨끗한 물은 처음이었죠. 미영이도 마셨고 아이들도 마셨어요. 다른 군인이 담요를 가져왔죠. 우리한테 덮어줬어요. 춥지 않으세요? 라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춥다고요. 그냥 무서웠다고 말했죠. 함교로 들어갔어요. 따뜻했죠. 난방이 돼 있었어요. 의자가 있는 방으로 갔죠. 거기 앉으라고 했어요. 우리는 앉았죠.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았다는 게요. 한 장교가 들어왔어요. 계급장을 보니까 높은 사람 같았죠. 의자에 앉아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저는 이강수라고 아내는 서미영이고 아들은 이준혁이고 딸은 이수진이라고 대답했죠.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록을 했죠. 그리고 어디서 출발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죠. 청진이라고 대답했어요. 청진 항구에서 이틀 전에 출발했다고 말했죠. 왜 탈북하셨습니까? 라고 장교가 물었어요.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살기 위해서라고 대답했죠. 북한에서는 살 수 없었다고 말했어요. 명태가 안 잡혀서 굶주렸고 배를 압류당했고 아들은 군대를 가야 했고 딸은 학교도 못 다녔다고 했죠. 그래서 남쪽으로 왔다고 말했어요. 장교가 또 고개를 끄덕였죠. 힘드셨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전합니다. 대한민국이 보호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참았는데 터졌죠. 미영이도 울었고 준혁이도 울었고 수진이도 울었어요. 우리는 넷이서 또 울었죠. 다른 군인이 들어왔어요. 쟁반을 들고 있었죠. 라면이 4개 있었어요. 빨간 봉지였죠. 신라면이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났죠. 드세요. 배고프실 텐데요. 라고 군인이 말했어요. 저는 라면 1개를 받았죠. 전단지에서 봤던 그 라면이었어요. 진짜였죠.
미영이도 받았고 준혁이도 받았고 수진이도 받았어요. 저는 한 젓가락 먹었죠. 맵고 뜨겁고 맛있었어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라면이었죠. 우리는 라면을 먹으면서 울었어요. 전단지가 진짜였죠. 남한에는 정말 라면이 있었고 정말 배고프지 않았어요. 군함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남쪽으로요. 동해 해군 기지로 간다고 했어요. 거기 도착하면 육지로 갈 수 있다고 했죠. 저는 창밖을 봤어요. 북쪽이 보였죠. 북한이 있는 곳이요. 이제 다시는 못 갈 곳이었어요. 하지만 괜찮았죠. 우리는 살았어요. 가족이 다 살아서 여기 있었죠. 라면을 먹고 있었고 따뜻한 방에 있었고 안전했어요. 남한에 왔죠. 자유의 땅에 왔어요. 해가 뜨기 시작할 때 육지가 보였어요. 남한 땅이었죠. 산이 보였고 건물들이 보였어요. 항구도 보였죠. 동해 해군 기지라고 했어요. 군함이 천천히 항구로 들어갔죠. 갑판에 나가보라고 해서 나갔어요. 아침 공기가 차가웠죠. 하지만 상쾌했어요. 미영이랑 아이들도 같이 나왔죠. 우리는 난간에 서서 육지를 봤어요. 항구가 점점 가까워졌죠. 사람들이 보였어요. 군인들이 서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군함이 부두에 닿았죠. 밧줄을 묶었고 사다리를 내렸어요. 준혁이가 먼저 내렸고 수진이도 내렸죠. 미영이가 내렸고 제가 마지막에 내렸어요. 발이 땅에 닿았을 때 느낌이 이상했죠. 며칠 만에 육지를 밟는 거였어요. 그것도 남한 땅이요. 꿈만 같았죠. 정말 꿈인가 싶어서 땅을 손으로 만져봤어요. 진짜였죠. 미영이가 제 팔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왔어요. 라고 말했죠.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도 떨렸죠. 그래요. 왔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준혁이랑 수진이를 불러서 껴안았죠. 넷이서 서로 껴안고 울었어요. 부두에서요. 한 사람이 다가왔죠. 민간인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국정원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명함을 줬죠. 이름이 써 있었지만 읽을 수가 없었어요. 눈물 때문에요.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쉬시고 씻으시고 식사하십시오. 조사는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라고 그 사람이 말했죠.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검은 승합차였죠. 우리를 태웠어요. 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죠. 건물들이 보였어요. 깨끗했죠.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았고 유리창도 깨지지 않았어요. 간판들이 많았죠. 가게들이었어요. 식당, 편의점, 약국, 빵집, 불이 다 켜져 있었죠. 차들도 많았어요. 도로에 차가 가득했죠. 새 차들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차가 귀했거든요. 여기는 차가 넘쳐났죠. 신호등도 있었고 횡단보도도 있었어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건너고 있었죠. 준혁이가 창에 얼굴을 붙이고 있었어요. 아버지, 저것 좀 보세요 라고 말하면서 손가락으로 가리켰죠. 편의점이었어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안에 물건이 가득했죠. 음료수, 과자, 라면, 도시락, 진열 때마다 빽빽했어요. 수진이도 엄마 사람들 옷 좀 봐요 라고 말했죠.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깨끗한 옷을 입고 있었죠. 겨울 패딩을 입은 사람, 코트를 입은 사람, 다운 점퍼를 입은 사람. 다들 따뜻해 보였죠. 북한에서는 헌옷만 입었거든요. 차가 1시간쯤 갔을 때 건물 앞에 섰어요. 큰 건물이었죠. 여기가 임시 숙소입니다. 며칠 여기서 지내시게 됩니다. 라고 국정원 사람이 말했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가 있었죠. 깨끗했어요. 바닥이 반질반질했고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에어컨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왔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북한에서는 엘리베이터를 타본 적이 없었죠. 전기가 안 들어와서 작동을 안 했거든요. 여기는 버튼만 누르면 움직였어요.
3층까지 올라갔죠. 복도를 지나서 방으로 갔어요. 문을 열었죠. 넓은 방이었어요. 침대가 4개 있었죠. 책상도 있었고 텔레비전도 있었어요. 창문으로 바깥이 보였죠. 욕실은 저기 있습니다 라고 국정원 사람이 가리켰죠. 욕실 문을 열어봤어요. 변기가 있었고 세면대가 있었고 샤워기가 있었죠. 수건도 걸려 있었어요. 씻으십시오. 옷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옷이 침대 위에 놓여 있었어요. 새 옷이었죠. 우리 사이즈에 맞는 옷들이요. 식사는 1시간 뒤에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국정원 사람이 나갔죠. 문이 닫혔어요. 우리는 방 안에 남았죠.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안 했어요. 그저 방을 둘러봤죠. 미영이가 먼저 움직였어요. 욕실로 갔죠. 수도꼭지를 틀었어요. 물이 나왔죠. 깨끗한 물이었어요. 손을 씻었죠. 그리고 울었어요. 물이 이렇게 깨끗해요 라고 말했죠. 저도 욕실로 갔어요. 샤워기를 틀어봤죠. 물이 쏟아졌어요. 따뜻한 물이었죠. 북한에서는 따뜻한 물이 안 나왔거든요. 겨울에도 찬물로 씻어야 했죠. 손을 대봤어요. 정말 따뜻했죠. 준혁이가 텔레비전을 켰어요. 화면이 나왔죠. 뉴스였어요. 아나운서가 말하고 있었죠. 서울 날씨, 교통 상황, 정치 뉴스, 자유롭게 말하고 있었어요. 북한 방송하고는 완전히 달랐죠. 수진이는 창문으로 밖을 봤어요. 거리가 보였죠. 차들이 다니고 사람들이 걷고 가게들이 불을 켜고 있었어요. 엄마, 여기 밤에도 불이 켜져 있어요. 라고 물었죠. 미영이가 그런가 봐. 라고 대답했어요. 1시간 뒤에 노크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열었더니 직원이 음식을 가져왔죠. 쟁반에 가득 담겨 있었어요. 밥, 국, 반찬, 여러 가지. 고기도 있었고 생선도 있었고 김치도 있었죠. 과일도 있었어요. 사과, 배, 귤. 우리는 식탁에 앉았죠. 음식을 봤어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본 게 언제였나요? 몇 년 만인 것 같았죠.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한 숟가락 떴죠. 흰 쌀밥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옥수수밥만 먹었거든요. 밥을 입에 넣었어요. 씹었죠. 부드러웠어요. 맛있었죠. 눈물이 났어요. 미영이도 울었고 준혁이도 울었고 수진이도 울었죠.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울었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국정원 직원이 왔어요. 씻고 밥 먹고 준비하라고 했죠. 오늘부터 조사를 시작한다고 했어요. 저는 긴장이 됐죠. 무슨 질문을 할지, 우리를 의심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됐어요. 아침 식사가 또 나왔죠. 어젯밤처럼 푸짐했어요. 밥, 국, 계란, 김, 나물 반찬들. 우유도 있었고 빵도 있었죠. 준혁이가 빵을 처음 먹어봤어요. 부드럽다고 했죠. 수진이는 우유를 마시면서 웃었어요. 달다고요. 조사실로 갔어요. 건물 2층에 있었죠. 방이 여러 개 있었는데 우리는 각자 다른 방으로 들어가야 했어요. 가족끼리 따로따로 조사를 받는다고 했죠. 미영이가 불안해했어요. 저는 손을 잡아줬죠. 괜찮을 거라고 말했어요. 제 조사실은 작은 방이었죠. 책상이 있었고 의자가 2개 있었어요.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죠. 조사관이 들어왔어요. 40대쯤 돼 보이는 남자였죠. 양복을 입고 있었고 안경을 썼어요. 조사관이 앉으십시오라고 말했죠. 저는 앉았어요. 조사관도 앉아서 노트북을 켰죠. 긴장하지 마십시오. 그냥 사실대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라고 했어요. 커피를 한 잔 내밀었죠. 드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커피를 받아서 한 모금 마셨어요. 달았어요. 설탕이 들어간 커피였죠. 북한에서는 커피를 마셔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요. 조사가 시작됐죠. 조사관이 성함, 나이, 출신지,
가족관계를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죠. 이강수, 46살 함경북도 청진, 아내 서미영, 아들 이준혁, 딸 이수진이라고 해요.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어부였다고 대답했죠. 명태잡이 어부였고 아버지도 어부였고 25년 동안 바다에서 일했다고 말했어요. 명태가 안 잡혀서 어려웠습니까? 라고 조사관이 물었죠. 네. 아주 어려웠다고 대답했어요. 조사관은 계속 물어봤죠. 왜 탈북했는지, 언제 결심했는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저는 다 말했어요. 수산사업소에서 할당을 못 채워서 배를 압류당했던 것, 가족이 굶주렸던 것, 전단지를 바다에서 주웠던 것, 그래서 남쪽으로 가기로 결심했던 것을요. 전단지를 보고 결심하셨군요. 라고 조사관이 말했죠. 저는 가방에서 전단지를 꺼냈어요. 방수팩에 넣어뒀던 거죠. 아직도 가지고 있었어요. 조사관한테 보여줬죠. 서울 야경 사진이 있는 전단지를요. 조사관이 전단지를 봤어요. 이게 계기였군요. 라고 말하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이런 전단지들이 많은 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전단지를 돌려줬죠. 저는 다시 방수팩에 넣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을 때 조사를 잠깐 멈췄죠. 식당으로 갔어요. 가족들이 다 모여 있었죠. 미영이도 있었고, 준혁이도 있었고, 수진이도 있었어요. 애들은 다들 괜찮아 보였죠. 미영이가 어땠어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았다고 대답했죠. 조사관이 친절했다고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미영이도 그랬다고 했죠. 여자 조사관이었는데 상냥했다고요. 점심을 먹었어요. 제육볶음이 나왔죠. 고기가 많이 들어 있었어요. 밥도 있었고 된장찌개도 있었고 김치도 있었죠. 우리는 배부르게 먹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식사였죠. 오후에 조사가 계속됐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질문들이었죠. 북한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당 생활은 어땠는지, 주민들 생활은 어땠는지. 저는 아는 대로 다 대답했어요.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다른 어부들도 탈북을 생각합니까? 라고 조사관이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생각한다고 대답했죠. 명태가 안 잡혀서 다들 굶주리고 있고 배를 압류당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두려워서 못한다고요. 북한 경비정한테 잡히면 총 맞아 죽으니까요. 조사는 사흘 동안 계속됐어요.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요. 하지만 힘들지 않았죠. 조사관들이 친절했고 식사도 잘 나왔고 방도 편했어요. 밤에는 가족들이랑 텔레비전을 봤죠. 드라마도 보고 예능 프로그램도 봤어요. 북한 방송하고는 완전히 달랐죠. 사람들이 웃고 노래하고 자유롭게 말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조사가 끝났죠. 조사관이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하나원으로 가시게 됩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원이 뭐냐고 물었더니 탈북민들이 교육받는 곳이라고 했죠. 석 달 동안 거기서 한국 사회에 대해 배우고 취업 준비도 하고 정착금도 받는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에 처음으로 외출을 했어요. 국정원 직원이 우리를 데리고 마트에 간다고 했죠. 필요한 물건들을 사야 한다고요. 옷이랑 신발이랑 생활용품들이요. 차를 타고 10분쯤 갔을 때 큰 건물이 보였어요. 이마트라고 써 있었죠. 엄청나게 컸어요. 북한에서 본 어떤 건물보다도 컸죠. 주차장에는 차가 수백 대 있었어요. 마트 입구로 갔죠. 자동문이 열렸어요. 저절로요. 준혁이가 깜짝 놀랐죠. 다시 나갔다가 들어가 봤어요. 또 열렸죠. 신기해했어요. 마트 안으로 들어갔을 때 입이 벌어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넓었죠. 천장이 높았고 형광등이 환하게 밝혔어요. 사람들이 카트를 끌고 다니고 있었죠. 카트마다 물건이 가득했어요. 국정원 직원이 이쪽으로 오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앞장섰죠. 우리는 따라갔어요. 지나가는 곳마다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과일 코너에는 사과, 배, 귤,
바나나, 포도가 넘쳐났어요. 채소 코너에는 배추, 무, 상추, 오이가 가득했죠. 고기 코너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진열돼 있었어요. 미영이가 제 손을 꽉 잡았죠. 떨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주변을 둘러봤죠. 준혁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우리는 천천히 걸으면서 모든 걸 보려고 했죠. 라면 코너에 도착했을 때 멈춰섰어요. 벽 한쪽이 전부 라면이었죠. 신라면, 안성탕면, 짜파게티, 너구리, 빨간 봉지, 검은 봉지, 초록 봉지, 수백 개가 쌓여 있었어요. 아니, 수천 개였죠. 끝이 안 보였어요. 준혁이가 울기 시작했죠. 소리 없이 눈물만 주르 흘렀어요. 수진이도 울었죠. 미영이는 입을 손으로 가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죠. 우리는 라면 코너 앞에서 넷이서 서서 울었어요. 국정원 직원이 괜찮으십니까? 라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요. 그냥 너무 많아서 놀랐다고 말했죠. 직원이 이해한다는 듯이 웃었어요. 천천히 보십시오. 필요한 거 담으세요. 라고 했어요. 우리는 카트에 물건을 담기 시작했죠. 라면 10개를 담았어요. 전부 신라면이었죠. 과자도 담았고 우유도 담았고 빵도 담았어요. 옷도 샀죠. 겨울옷이요. 패딩도 사고 바지도 사고 신발도 샀어요. 카트가 가득 찼어요. 계산대로 갔죠. 직원이 물건을 하나하나 찍었어요. 바코드를 기계에 대면 삐삐삐 소리가 나면서 가격이 나왔죠. 준혁이가 신기하게 봤어요. 모든 게 자동이었죠. 계산이 끝났을 때 국정원 직원이 카드로 계산했어요. 영수증이 길게 나왔죠. 우리는 물건을 들고 마트를 나왔어요. 주차장으로 가면서 뒤돌아봤죠. 마트가 보였어요. 저렇게 큰 곳에 저렇게 많은 물건이 있다니요. 믿기지 않았어요. 차에 짐을 싣고 다음 장소로 갔죠. 식당이었어요. 저녁을 먹는다고 했죠. 삼겹살집이었어요. 들어가니까 고기 굽는 냄새가 났죠. 자리에 앉았어요. 직원이 고기를 가져왔죠. 두툼한 삼겹살이었어요. 불판 위에 고기를 올렸죠.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기름이 떨어졌죠. 직원이 가위로 고기를 잘라줬어요. 다 익으면 먹으라고 했죠. 첫 점을 먹었을 때 고소했어요. 부드러웠죠. 상추에 싸서 먹었어요. 쌈장, 마늘도 넣었죠. 입안 가득 맛이었어요. 준혁이가 연신 고기를 먹었죠. 수진이도 먹었고요. 미영이는 웃으면서 고기를 구웠어요. 직원이 더 드시겠어요? 라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기를 한 접시 더 시켰죠. 또 나왔어요. 우리는 배부르게 먹었죠. 북한에서는 1년에 한 번도 고기를 못 먹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어요.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 창밖을 봤죠. 밤이었는데 거리가 밝았어요.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건물마다 불빛이 났죠. 네온 사인이 반짝였어요. 차들이 줄지어 다녔고 사람들이 걸어 다녔죠. 전단지에서 봤던 서울 야경이었어요. 진짜였죠. 사진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남한은 정말 이렇게 밝았고 이렇게 부유했고 이렇게 자유로웠어요. 미영이가 제 손을 잡고 여보, 우리 정말 잘 왔어요 라고 말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정말 잘 왔어요 라고 대답했죠. 뒷좌석에서 준혁이랑 수진이가 창밖을 보고 있었죠. 두 아이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어요. 방에 도착해서 짐을 풀었죠. 마트에서 산 물건들을 꺼냈어요. 라면 10개를 식탁 위에 놓았죠. 빨간 신라면 봉지들이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웃었어요. 이제 우리도 라면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죠. 일주일 뒤에 우리는 하나원으로 갔어요. 경기도 안성에 있다고 했죠. 버스를 타고 2시간쯤 갔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죠. 아파트 단지들이 보였고 공장들도 보였고 논밭도 보였어요. 남한은 어디를 가도 깨끗했죠.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 큰 건물이 보였어요. 3층짜리 건물이었죠. 주변에는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고 운동장도 있었어요. 깔끔해 보였죠.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앞으로 3달 동안 여기서 교육받으시게 됩니다. 라고 말했죠.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가 길었고 방들이 많았죠. 여기는 여자 기숙사고 저기는 남자 기숙사입니다. 라고 설명했어요. 가족끼리는 같이 못 지낸다고 했죠. 미영이랑 수진이는 여자 기숙사로 가고 저랑 준혁이는 남자 기숙사로 갔어요. 방은 4명이 쓰는 방이었죠. 2층 침대가 2개 있었고 책상도 있었고 옷장도 있었어요. 룸메이트들이 있었죠. 한 명은 40대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20대 청년이었어요. 둘 다 탈북민이었죠. 먼저 온 사람들이었어요. 40대 남자가 어서 오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악수를 청했죠. 저는 함흥에서 왔습니다. 여기 온 지 1달 됐어요. 라고 했어요. 20대 청년도 인사했죠. 저는 평양에서 왔어요. 2달 됐고요. 라고 말했어요. 저희도 소개했죠. 청진에서 업으로 살다가 왔다고 가족이랑 같이 왔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반가워했어요. 가족이랑 같이 오신 거예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혼자 왔거든요. 라고 말했죠. 다음 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어요. 아침 8시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고 9시부터 수업이 시작됐죠. 첫 수업은 대한민국 역사였어요. 선생님이 들어와서 칠판에 글을 썼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라고요. 우리는 공책에 받아 적었어요. 선생님이 설명했죠. 민주주의가 뭔지,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국민이 주권자라는 게 무슨 뜻인지 북한에서는 배우지 못한 내용들이었어요. 신기했죠. 다음 수업은 경제교육이었어요. 자본주의, 시장경제, 은행, 신용카드, 어려운 말들이 많았죠. 선생님이 천천히 설명해 줬어요. 점심시간이 됐을 때 식당으로 갔어요. 100명쯤 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전부 탈북민들이었어요. 나이도 다양했고 출신 지역도 달랐죠. 함경도에서 온 사람, 평안도에서 온 사람, 양강도에서 온 사람, 모두 같은 이유로 여기 왔어요. 자유를 찾아서요. 밥을 먹으면서 미영이를 봤어요. 여자 쪽 식탁에 앉아 있었죠. 수진이랑 같이요. 저한테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어 줬죠. 떨어져 있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위안이 됐어요. 3달이 지나면서 우리는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 사회에 대해서, 법률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스마트폰 사용법도 배웠죠. 준혁이는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수진이는 중학교 편입을 준비했어요. 미영이는 요리 교육을 받았고 저는 취업 준비를 했죠. 상담사가 수산시장에서 일하는 걸 추천했어요. 물고기를 다루는 일이었죠. 제가 평생 해온 일이었어요. 3달이 다 되어갈 때 수료식이 있었어요. 강당에 모였죠. 100명의 탈북민들이 앉아 있었어요. 원장님이 나와서 축사를 했죠. 여러분은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자랑스럽게 살아가십시오라고 말했어요. 한 명씩 나가서 수료증을 받았죠. 제 차례가 됐을 때 단상 위로 올라갔어요. 원장님이 수료증을 건넸어요. 축하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악수를 했죠.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수료식이 끝나고 정착금을 받았어요. 통장에 돈이 들어왔죠. 1,000만 원이었어요. 북한 돈으로는 상상도 못할 액수였죠. 이 돈으로 집을 구하고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직원이 도와줘서 인천에 집을 구했어요. 투룸 아파트였죠. 방이 2개 있고 거실이 있고 부엌이 있었어요. 작지만 우리 가족이 살기에는 충분했죠. 짐을 챙겨서 하나원을 떠날 때 감회가 새로웠어요. 3달 동안 여기서 많은 걸 배웠죠. 한국 사회에 대해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진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였어요. 버스에 올라탔죠. 가족들이랑 같이요. 창밖으로 하나원이 보였어요. 손을 흔들어 줬죠.
버스가 출발했어요. 인천으로요. 우리의 새로운 시작으로요. 인천에 도착한 게 2024년 6월이었어요. 여름이 시작되는 계절이었죠. 날씨가 따뜻했고 하늘이 맑았어요. 우리는 짐을 들고 새 집으로 들어갔죠. 아파트는 5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문을 열었을 때 빈집이 보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부터 하나씩 채워가면 됐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원에서 소개받은 수산시장으로 갔죠. 인천 연안부두 근처였어요. 시장이 컸죠. 생선 가게들이 줄지어 있었고 냉동 창고들도 많았어요. 한 냉동 창고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했죠. 일용직이었어요. 물고기 상자를 나르는 일이었죠. 힘든 일이었지만 저는 할 수 있었어요. 평생 바다에서 일했으니까요. 사장님한테 저는 북한에서 온 어부라고 물고기는 잘 안다고 말했죠. 사장님이 저를 쳐다봤어요. 탈북민이세요? 일 열심히 하시겠어요? 라고 물었죠. 저는 네라고 대답했어요.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내일부터 나오세요. 라고 말했어요. 일을 구한 거였죠. 월급은 250만 원이었어요. 많지는 않았지만 시작하기에는 괜찮았어요. 미영이도 일을 구했죠.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일이었어요. 월급은 200만 원이었죠. 둘이 합치면 450만 원이었어요. 월세가 50만 원이었으니까 400만 원이 남았죠. 생활하기에 충분했어요. 준혁이는 검정고시를 봤죠. 몇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결과였어요. 시험 보고 나서 한 달쯤 뒤에 결과가 나왔죠. 합격이었어요. 준혁이가 뛰면서 소리쳤죠. 저는 아들을 안아줬어요. 잘했다고, 자랑스럽다고 말했죠. 준혁이는 편의점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대학 준비도 하면서 돈도 모으고 있었죠. 수진이는 중학교 3학년에 편입했어요.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죠. 북한하고 다른 게 너무 많았으니까요. 말투도 달랐고 수업 방식도 달랐죠. 하지만 수진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도와줬고 선생님도 배려해줬죠. 몇 달 지나니까 적응이 됐어요. 성적도 올랐고요. 1년이 지났을 때 우리는 가구를 하나씩 샀어요. 중고 냉장고를 샀고 세탁기도 샀죠. 소파도 들여놓았어요. 집이 점점 채워졌죠. 생활이 안정됐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밥을 먹었죠. 주말에는 공원에 나가기도 했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죠. 미영이가 만든 된장찌개였어요. 김치도 있었고 계란말이도 있었죠. 준혁이가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았다고 말했어요. 인천에 있는 대학이었죠. 미영이가 눈물을 흘렸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수진이도 박수를 쳤고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죠.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 멀리 바다가 보였죠. 인천 앞바다였어요. 북한 청진 바다랑은 달랐지만 그래도 바다는 바다였죠. 미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 왔죠? 라고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정말 잘 왔어요. 준혁이와 수진이도 웃고 있었어요. 우리 가족은 이제 여기 있었죠. 대한민국이에요. 자유로운 땅이에요. 힘들었던 여정이었지만 우리는 해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였죠.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텔레비전을 켰죠. 뉴스가 나왔어요. 자유롭게 말하는 사람들,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이 화면에 나왔죠. 이제 우리도 그중 하나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죠. 우리는 살아남았다고. 바다를 건넜고 국경을 넘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함께니까 괜찮을 거였죠. 내일도 해가 뜰 거고
우리는 일어나서 또 살아갈 거예요. 이 자유로운 땅에서요.